네, 이제 5대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인 SFC 터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음악, 미술, 영화, 예술 분야에서도 AI가 작품을 많이 내고 있죠. 이번 SFC 터크에서는 과연 AI의 창작이 인간의 창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플러스 창작 vs 인간의 창의를 주제로 한혜원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한혜원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는 가상세계 및 가상 캐릭터의 스토리텔링, 인공지능 글쓰기, 사용자 생성 콘텐츠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소 소장도 함께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혜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큰 박수와 함께 마지막 순서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한혜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FCC 토크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본 세션은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AI 창작 때 인간의 창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음악, 미술 등 예술 분야에서 이제 AI가 실제로 작품을 창작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게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AI는 인간의 창작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일까? 아니면 인간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품을 내는 그야말로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화두들을 가지고 오늘 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강연을 모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모실 분은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의 안창욱 교수님이십니다. 동시에 2017년부터 AI 음악 전문 스타트업 주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의 대표이사로도 동시에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201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AI 작곡가죠. 이봄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EDM, K-팝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셨고요. 최근에는 에일리와 또 협업한 I Feel So Alone이라는 AI 음원을 최초로 멜론 기준 최신 4주 차트 10위권에 오르는 기록도 세우신 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광주과학기술원 AI 대학원의 안창욱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오늘 그 마지막 세션으로 들었고요.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 사람인 척을 하면서 서울 미래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일단 오늘 주제가 저희 그 AI 작곡가 이봄에 대한 이야기고요. 과연 이 친구가 창의 지능을 가졌는지를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퀴즈 하나를 짤막하게 낼게요. 경품은 없습니다. 주최 측에서 아마 기념품을 많이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기 되겠습니다. 일단 세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어떤 게 AI 곡인지 맞춰보는 퀴즈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우파이입니다. 보통 이거는 유튜브 같은 데서 요새 많이 쓰이는 이제 곡의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 감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곡이고요. 두 번째는 트로피컬 하우스 곡을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클럽에 가야지 들어보실 수 있는데 가실 만한 분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EDM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퀘스천은 어떤 게 저 이봄의 곡일까요? 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로봇인데 저희 이봄이 저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뒤쪽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물을. 이봄이 순수 100% 그냥 작곡한 곡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작곡한 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저희 이봄이 직접 작곡한 곡이고 100% AI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AI와 사람의 작곡 능력이 별로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보험이고요. 로봇처럼 안 생겼죠? 자기소개 잠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봄은 2016년에 처음 데뷔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 작곡가입니다. 전문 훈련을 받은 인간 작곡가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자적 기술로 개발된 이봄 엔진은 세계 탑3 안에 드는 인공지능 작곡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주 공연, 앱 서비스, 스트리밍, 유튜브 채널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경험적 데이터를 축적하였으며 현재는 AI 협업 인터페이스 및 플러그인 서비스를 통해 45조 원의 거대한 음악 산업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예, 멋지게 자기소개를 했고요. 요거는 저희가 데뷔한 곡인데 2016년도 곡입니다.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곡의 2016년도 곡이었고요. 이거는 사람이 손이 많이 탄 곡이에요. 100% 그 당시에는 AI가 곡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었었고요. 어찌 됐던 현재는 이제 저희가 100% 곡을 작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기술이 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AI 작곡가도 사람처럼 작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막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그런데 막 넣어가지고 단순히 뽑는 게 아니고 사람처럼 작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컨셉에서 시작한 연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군계 일학이죠. 보면은 저희는 학이고요. 나머지는 다 닭들이에요. 얘는 뭐 장닭도 있고요, 암탉도 있고 닭들입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 아이바, 미국의 엠퍼뮤직, 그다음 최근에 구글의 뮤직 LM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네들은 전부 음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이고요. 근데 저희 이봄은 지식 기반과 아주 작은 데이터 기반을 합성한 생성형 인공지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학을 좀 표현을 했었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제 3분 내외의 곡을 완곡을 1분 내에 이제 완성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략하게 그 장르 같은 걸 선택을 하고요. 소프트 하우스를 선택을 했고 30초의 곡을 랜덤 악기를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커맨드를 날리게 되면은 바로 좀 실시간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람처럼 작곡을 하고 있거든요. 코드 쓰고 곡의 구조도 설계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30초짜리 곡은 한 15초 정도, 10초 정도면 작곡이 되는 것 같아요. 작곡이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지금 만든 곡은 소프트 하우스로 이 정도 퀄리티의 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들려드리는 곡들은 사람이 손을 타지 않는 곡들이에요. 100% AI가 스스로 이제 다 만드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듀서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단 저희가 하나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주제인 서울 미래 컨퍼런스를 가지고 한번 작곡을 챗GPT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트로피컬 하우스 장르로 서울 미래 컨퍼런스에 어울리는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뭐 탐험 뭐 이런 거 가지고 곡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제 그 챗GPT가 코드하고 이렇게 가사를 써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작곡하기 음악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요, 저희 이봄이 이걸 가져다가 이제 완곡을 만듭니다. 멜로디도 쓰고 악기도 이제 편곡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왔고요. 나오게 되면은 들어보시면은 인트로입니다. 이렇게 인트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노래를 부를 자신은 없어가지고요. 자, 이거를 이러한 형태로 이제 작곡을 할 수 있다. 프로듀서 인간 프로듀서처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찌 됐든 저희가 AI 작곡으로 중요한 건 사람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협업들을 해왔고요. 수많은 협업들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믿고 듣는 가수이죠. 에일리시와 저희가 레이블 작업을 했는데요. 잠깐만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씩 꺼져가는 저 불빛을 보며 잠들지 못한 이 밤 공허한 숨소리만 거울에 비친 누구보다 더 행복한 내가 마치 꿈결처럼 네, 뭐 이렇게 진행되는 곡이고요. 이거는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멜론 차트에 10위권까지 올랐던 곡이고요. 이거는 AI가 순수 작곡한 건 아니에요. 사람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좋은 퀄리티 곡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작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AI 저작권은 되게 갈팡질팡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분 나쁜 게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현재 지금 AI 저작권의 형태는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엔 가수 홍진영 씨의 노래 사랑은 24시간 등을 작곡해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I 이봄이 만든 음악 6곡에 대해 저작료를 지급해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7월 돌연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저를 너무 짠하게 보시는데 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법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타협의 상황으로 이제 법제가 만들어지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좀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AI 창작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올 초에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지금 뭐 포토샵이나 이러한 것처럼 도구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창의성을 충분히 입증을 하면 반영이 됐다고 이걸 AI를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AI 작곡에서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그 AI와 함께 이제 곡을 만들겠죠. 이렇게 곡을 만들고 또 다른 형태로 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AI가 곡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를 가져다가 본인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음악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문 툴에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겠죠. 이거는 AI가 순수하게 만든 버전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 편곡했습니다. 여러 가지 편곡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정이 되면은 저작권을 부여받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제가 아주 짧게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봄을 창의성을 갖춘 지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강연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임팩트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떤 창작의 아이디에이션부터 저작권의 문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잘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나중에 발표를 들으면 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답안까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영화와 인공지능에 대한 또 말씀을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듣고자 합니다. 바로 영화 키친, 결혼 전야,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새해 전야 등 굉장히 작품성이 높고 또 휴머니즘이 있어서 감동의 물씬이 있었던 그런 다양한 영화들을 연출하신 대표적인 영화 감독 홍지영 감독님이십니다. 홍지영 감독님은 중앙대학교 영화과 및 한국영화 아카데미 연출과에서 겸임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최근에는 한미 글로벌 프로젝트 호러무비 타를 프리프로덕션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독님께서는 종합예술 창작자이자 창의영역 상업 종사자, 즉 영화 감독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창작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홍지영 감독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죠? 저는 음악이 없는데. 네. 처음 이 컨퍼런스 연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AI가 너무나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여러 질문과 답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제대로 질문하고 있고 만족스러운 답을 얻고 있나?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 제목은 AI에 대해 우리가 실리를 묻고 윤리로 답할 때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구체적인 퀘스천으로 가면 과연 우리가 AI가 인간에게 안길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의 끝이 어딜까라고 이제 묻게 되는데요. 사실 예측 불가능하거나 혹은 예측할 수 있어도 무한대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그냥 아주 잠정적인 추측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Environmental Sustainable Governance,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거버넌스로 가득 차야 할 이 지구가 과연 AI의 도움을 얻어서 컨셉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나? 라고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질문은 다시 뒤에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챗GPT를 통해서 사실 알고 싶었던 건 과연 AI의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보다는 저 개인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과연 홍지영이라는 감독을 키워드로 치면 얘가 뭐라고 대답할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넣었더니 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홍지영 감독의 프로필을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소개시켜줘. 이랬더니 정말 제가 읽을 수 없는 오그라드는 게다가 인터뷰 형식. 제가 가끔 이 무슨 학생들을 뽑거나 할 때 자기소개서를 A4 10장 정도를 받기도 하거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꼭 인터뷰 형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게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00에 2명 내지 3명은 꼭 인터뷰 형식을 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챗GPT의 이 작성은 제 마음속에서 이미 종소리가 울렸어요. 땡. 오리지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명령어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3줄 혹은 4줄로 정리해보면 어때?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컨텍스트, 문맥도 없는 너무나 수사어구로 가득한 3줄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챗GPT는 매력적이고 신선하다라는 걸 미사어구나 혹은 과장된 수사로 이해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심플하게 홍 감독의 프로필을 소개시켜줘. 단 4줄로. 라고 했더니 제가 보기엔 65점에서 한 70점 정도의 소개글이 나왔어요. 이 정도쯤 되면 저는 비켜봐. 내가 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챗GPT를 사용하는 정도는 이런 정도인데 사실 헐리우드나 또 한국에서도 시나리오를 쓰는 것, 즉 영화의 가장 기본 작업이 되는 글 작업에 시나리오 모니터링 혹은 닥터링이라는 시스템을 이미 수십 년 전에 들여왔어요. 다만 지금 그걸 AI가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타결이 된 148일간의 미국 작가 조합과 그다음 제작가 협회와의 긴 그 분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어쩌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모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5개월에 가까운 분쟁의 위너는 잠정적으로 작가 조합이 가져갔거든요. 거기에 AI와 관련된 한 3가지 조항 정도가 있는데 1 보면 AI로 생성된 서면 자료는 문학 지필 자료, 원본 자료 또는 할당된 자료로 간주되지 않음, 즉 AI는 작가로 인정되지 않음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2 번째는 작가가 사측의 동의하에 집필하는 경우에 챗GPT 혹은 그 제너레이티브 AI 생성용 AI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측이 작가에게는 그걸 강요할 수 없다라고 일방적인 관계를 정리했죠. 3 번째는 사측은 만약 작가에게 전달하는 내용물이
생성 AI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면 그걸 무조건 알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현재까지 스코어 만약 작가 조합과 AI가 붙는다면 AI 작가로 인정되지 않음이라는 결과인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창작자가 갖고 있는 직면한 딜레마는 예전에 그 윤리적인 질문이었던 트롤리 막 질주하는 열차 한 칸이 한쪽으로 가면 한 명이 죽고 한쪽으로 가면 5명이 죽고 이 키를 쥐고 있는 운전자는 과연 어느 쪽으로 키를 돌려야 할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이든 5명이든 인간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굉장히 난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AI와 관련된 저희의 질문은 너무나 인간적인 AI, 즉 전생애를 걸쳐서 인간의 삶에 종사해온 AI와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극악한 범죄자를 두고 우리가 트롤리를 돌렸을 때 과연 누구를 살릴 것인가? 결국 저는 AI에 대한 문제 제기가 결국 실리에 대한 문제로 질문으로 시작됐지만 윤리적인 답변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AI의 태생적 아이러니가 사실은 끊임없이 인간에 가까워지려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력, 기능, 섬세한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만 사실은 점점 더 애쓸수록 결핍이 내재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인간과 멀어지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사실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왔어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기조 세션에서 정재승 박사님의 얘기도 들었는데 다른 또 과학자적 입장에서의 또 차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핍과 우연을 봤습니다. 즉 인간에게 결핍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뭔가를 새롭게 창출하려는 굉장히 본연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동하는 반면 AI에게 결핍은 끊임없이 배제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대상인 거죠. 또 인간이 제가 저희 집에서 이 호텔에 오기까지 엄청난 우연과 우연의 걸 거듭해서 왔는데 이 짧은 여정 안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 우연의 요소가 사실은 많이 계획되고 조정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A의 발전에는 인간에 의한 방향성이 있고 인간의 진화에는 많은 진화 생물학자님들이 말씀하듯이 방향성이 없다라는 지점이 전 큰 차이라고 봐요. 자, 오늘 제가 왜 초대됐을까? 그냥 창작자의 감독도 있고 작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저는 감독의 입장에서 AI를 좀 이해해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AI 출연 이전에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아니 감독님 시나리오 작가 있고 촬영 감독 있고 배우 있고 편집 기사 있고 음악 감독 있고 도대체 감독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이런 조합들만 누군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영화가 심지어 감독님의 예술이라고 말해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자잖아. 즉 굉장히 많은 변수들과 요소들 중에서 그 감독 개인의 삶의 결들의 결과인 결정을 한다는 거죠. 즉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가 누구였건 감독의 프로필로 연결된 작품들을 보다 보면 그 감독의 작품인 것 같다라고 우리는 쉽게 유추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감독이 오리지널리티를 갖게 되는 거죠. 저는 AI에 관련된 인간의 기본권 부분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절차상에서 AI보다는 우선권을 가져야 돼요. 즉 창작의 우선권 같은 거죠.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할 거냐? 의사결정을 할 때 저는 그 최종 결정권만큼은 인간이 가지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봅니다. 또 AI가 그 많은 데이터의 그 풀 안에서 꼽아 쓰는 그것들이 사실은 적절한 저작권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해법이에요.
근대를 열었던 중세의 그 암흑기라고도 표현되는 그때 르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딱 세상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이전과 이후의 세계를 나눴죠. 저는 연출하는 인간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연출, 창작의 연출, 생각의 연출 모든 것과 관련해서 다이렉트하는,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임을 증명하는 이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윤리와 실리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화두에서부터 사실 저희가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게 정말 영화 현장에서 AI가 작가로서 창작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해법들을 저희에게 나눠주신 듯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오늘 세션의 마지막 연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저도 굉장히 이분의 소설을 즐겨 읽기도 하는데요. 바로 배명훈 작가님이십니다. 2005년에 SF 작가로 데뷔하시고 20편이 넘는 소설을 단행본으로 출간하셨습니다. 매우 성실하신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문학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SF 작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이라던가 연구소에서 다양한 기관의 미래 연구에도 참여하고 계셔서요. 미래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계시고요. 또 외교부 의뢰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미래 화성의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셨다고도 합니다. 그럼 배명훈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배명훈이고요. 저는 SF 소설을 쓰고 있고 사실 소설가여서 그렇게 쓸모 있는 걸 생산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소설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문제는 저는 어떤 제가 갖게 된 질문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결론에 대해서 말하기는 제가 아는 게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질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수요곡선의 수호자라는 제목이에요. 강의 제목이 그렇고 이건 제가 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 내용은 돈 쓰는 로봇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사로라는 이름의 돈 쓰는 로봇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 제가 그 미래 예측과 관련된 일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SF 작가가 전혀 쓸모가 없는 건 아니고 가끔 현실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기는데 미래 예측 작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미 다 연구가 된 걸 가지고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성 작업 이런 걸 하게 되고, 또 가끔은 어느 위원회에 가서 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R&D에 투자해야 할 분야는 어디일까 그런 걸 결정하는 모임에 가기도 하는데 발언권을 주진 않기 때문에 좀 발언권을 얻기가 힘들어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해에 그 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AI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 올라오는 그 안건들을 쭉 보다 보니까 다들 너무 공급 쪽에 쏠려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공급 이야기만 이렇게 많이 하면 수요는 누가 챙기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용감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반영이 되지는 않았고, 이건 내가 소설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곡선의 수호자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고, 그 왼쪽에 있는 엔솔러지에 처음 실렸고, 유명한 김초엽 작가님도 계시죠. 네, 그 친한 작가입니다. 아무튼 그 NC에서 픽션 플레이라는 제목으로 띠지에 있는 그 프로젝트로 발표가 됐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올해 나온 저의 소설집의 맨 처음에도 그 똑같은 소설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마사루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로봇이야. 수요 곡선의 수호자지. 공급 곡선에는 참여하지 않아. 펑펑 쓰고 원 없이 써. 사람이 만든 거 뭐든 살 수 있어. 그러려고 만든 시험용 로봇이야. 성공한 시험용 로봇 멋지지? 이런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봇은 자기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하고 거의 성공할 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원리로 세상을 구하느냐?
나는 과잉 공급의 시대에 인공지능들이 공급만 하고 있는 시대에 나는 소비를 하고 있다. 그것도 특히 인간이 만든 것만 소비를 함으로써 그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제가 출판사 편집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작가가 책을 냈는데 어떤 인공지능들이 인공 존재들이 나타나서 첨부에 해당하는 돈을 무조건 내고 소비를 하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편집자들의 표정이 정말 환해져요.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1000부 정도면. 그게 소설이니까 책값이 얼마 하지 않으니까 사실 1000부 정도면 근근히 버틸 정도이겠지만 공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공연을 하는데 티켓 1000장이 무조건 팔린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창작을 해서 대박을 내는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인간 창작자한테는 수요가 생겨나는 거, 공급만 많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조금의 숫자라도 수요가 생겨나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작자들은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고 이 원리가 뭐냐면 과잉 공급이 된 시대에 과잉 공급 쪽에서 잉여가 남으면 그 잉여 자금이 인간에게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상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미래에는 도입을 해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제 아이디어는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소비를 하는 로봇을 통해서 그 기금이 들어오면 그 로봇이 정말로 인간이 만든 것들을 감탄하는 과정을 거쳐서 창작물에 대해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돈만을 주는 게 아니라 1000명의 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수입을 떠나서 저한테 리플을 달아주는 1000명의 독자가 보장돼 있다면 그건 정말 괜찮은 일이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로 쓴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설 안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돼요. 제가 인용했던 연구 보고서가 여기 밑에 주석으로 달려 있고요. 저기 많이 나와 있는 여러 색깔의 점 하나하나가 저 영상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도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점을 탁 찍으면 아마 이쯤이 될 텐데 이런 영상이 나오고 이런 영상의 느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에서 이 각각의 어떤 여러 지표에서 이 지점 영상의 느낌이 어땠는가를 표시를 하는 거죠. 실제로 만든 과정은 역순이어서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여주고 인간 참여자한테 여기서 이 각각의 지표의 점수를 매기라고 하고 그걸 다 정리한 다음에 역순으로 배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포라는 감정이 최초의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에 그러니까 뭐 편안하고 뭐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즐거운 감정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요 밑에 에포트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죠. 공포라는 감정이 맨 처음에 생겨난 이유는 우리가 위협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거기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포트라는 공포 감정 쪽은 에포트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즐겁고 행복하고 이쪽으로 가면 에포트 수준이 쭉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로는 먼저 공포부터 마스터를 한 다음에 이쪽 즐거운 감정들을 마스터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다고 소설 안에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감탄할 줄 아는 로봇이 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저한테도 아마 제일 절실할 것 같아요. 제 독자라면 정말 진심으로 감탄해주는 독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쯤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이런 명제를 보게 됐어요.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에 대한 창작에서의 그 학습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세우는 명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인공지능은 창작물을 학습할 때 향유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일일이 지불하지 말아야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하기 좋다라는 의도에서 나온 이야기는 분명히 알겠는데 읽어보니까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앞부분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창작물을
학습할 때 향유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마사루는 반드시 감탄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갖춰야 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배우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바꿔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해체해서 이렇게 다시 순서를 바꿔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어느 창작자가 다른 사람의 창작물과 관련 있는 결과물을 내놓았지만 그 창작물을 향유한 적은 없다고 말을 한다.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는 대학에서 그 소설 쓰기를 가르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창작자나 학생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답이 있겠지만 저는 표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건 베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할 텐데 결정적인 기준은 향유를 했느냐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작품을 읽고 영향을 받아라라고 내줬을 때는 그 작품을 읽고 받아들인 다음에 내면의 뭔가를 거쳐서 무언가를 내놓아라. 이게 예술의 정의이기도 하거든요. 그 작업을 거친 것만 우리는 창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든다라는 걸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이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런 과정을 거친 학습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기계학습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학습이란 단어를 여기에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사실 창작 영역으로 오면 조금 맥락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SF 작가들은 보통 AI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창작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이나 생산을 이야기할 때 너무 공급 측면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인류 문명 전체로 봤을 때 좀 균형이 안 맞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명훈 작가님의 발표 역시 잘 들었습니다. 보통 제가 인간은 상상한 만큼만 만들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었는데요. 배명훈 작가님의 소설을 읽다 보면 이제 그것들이 모두 실현이 되면 그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중심을 잡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저도 놓치고 있었던 수요와 공급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어떤 대담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실은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좀 대표로 그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갖게 된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계속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가급적 많은 것들의 해안을 듣고자 정해진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리는 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창우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안창우 선생님의 어떤 그 이봄은 뭐 TV라던가 뉴스에서도 제가 많이 보면서 그때 느꼈던 게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소화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 사람이 하나의 음악을 마스터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 걸 생각한다면 정말 인간과 좀 다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음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많은 장르 중에서 그래도 인공지능 작곡가가 인간 작곡가보다 더 잘할 수 있거나 더 적합한 장르가 음악 장르 중에 따로 있는지, 더불어 아까 말씀 주신 학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뭐 메타나 애플도 사실 다 뭔가 같이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만의 변별자질은 무엇인지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주최 측에서 저한테 요구한 답변의 시간은 2분에서 3분으로 말씀 주시기 했습니다. 일단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멜로디를 위주로 이제 작곡을 좀 하는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 음악들은 그 멜로디보다는 되게 이 사운드적인 그 악기적인 퀄리티가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방향의 연구를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지금 AI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수학적 규칙을 잘 따르는 음악 장르를 잘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클래식 장르에 기반을 둔 이제 피아노 음악들을 비교적 좀 잘 쓰는 편이에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제 주위인데 뭐 제가 뭐 이제 졸지에 그냥 AI 아버지가 됐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 자식이다 보니까 제가 좀 새드합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멜랑콜리한 음악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밝은 장르의 음악을 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하는 건 사람의 좀 특별한 능력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밝은 코드들을 나열을 한다라고 해서 곡이 밝아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마이너 계열의 음악들, 조금은 차분한 음악들은 그래도 그 톤을 잘 따라가면은 이게 듣기가 좋은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부분 일단은 뭐 좀 뒤에 들려드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이너 계열의 피아노 음악을 음악적으로는 잘 쓰고요. 최근에는 이제 악기들이 빵빵하게 붙어 있는 ED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업체들에서도 처음에는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마젠타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2017년 뭐 저희가 비슷할 때 이제 같이 연구를 이제 개발자들이 했었는데 음악은 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1차 포기를 선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의 잘 모르는 이슈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워낙 다른 기업들에서 AI 연구를 음악 연구를 하다 보니까 슬쩍 이제 그 발언을 철회하고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해가 최근에는 뮤직 LM 이런 것들까지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다른 건 뭐냐면 일단 그 친구들은 모든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타나 오픈 AI 이런 친구들은 다 음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기술을 설계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LLM, 그러니까 큰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수하게 많은 음악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게 미디 형태일 수도 있고 그냥 오디오 파일 여러분들이 듣는 그냥 그 음악 자체를 학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출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동요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 음악을 전혀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요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얼흥얼 동요스러운 노래를 부르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딥러닝 방식이 하는 구조인데 저희가 그거를 작곡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봄은 그런 방식을 좀 지향을 하고 진짜 사람이 앉아가지고 작곡 이론을 하나씩 배우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음악을 가지고 그 음악들이 이제 기본 데이터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저희가 딥러닝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연구를 아마 시작해서 조금 다른 길을 걷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봄의 아버지가 맞으신 것 같아요. 이 자식 자랑에는 이게 근데 참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홍지영 감독님께 제가 또 여쭤보려 하는데요. 이제 발표서도에 왜 일반적이지 않은 프로필 챗 GPT한테 물어보시고 오그라드셨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정답을 잘 준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저도 홍지영 감독님 작품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인간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울림이라던가 감동 이런 것들을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받았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다른 언어들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표면적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상호작용과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역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전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과 비인간 존재로서의 인공지능이 과연 상호작용을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감독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제가 그 미국의 작가 조합과 미국의 제작가 협회와의 그 분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겼다, 졌다 이런 표현을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즉 AI를 바라보는 우리의 통찰이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쩌면 AI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를 주는 어시스턴트 헬퍼이자 어쩌면 굉장히 발달했을 때 파트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려 41년 전에 블레이드 러너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거기엔 이미 레플리컨트라는 이름으로 흔히 말하는 인조인간이 완전한 사람의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인간의 목적에 부합하는 노예로서만 존재해야 되는데 사고하기 시작하고 이건 부당해라고 생각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는 주인공이 이제 설정이 되거든요. 참 재밌었던 건
이들을 살상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자면 폐기 혹은 리타이어먼트, 은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즉 온전한 생명체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전에 허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외로운 남자 이야기예요. 굉장히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죠.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외롭거든요. 지금 시대에도 그 전의 시대에도 앞으로도. 그런데 그 외로움을 달래줄 인간 이상의 친구나 파트너가 생기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AI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흔히 말하는 굉장히 휴먼 센터드된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파트너의 관계, 그다음에 최종 결정권을 인간에게 그리고 모든 사유의 과정의 끝엔 인간에게 있다라는 사실은 그런 정도의 암묵적 약속이 있으면 정말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잘 함께 가야 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열려 있어요. 네, 보통 저희가 인공지능을 논할 때 뭔가 인공지능 우리한테 뺏어갈까봐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어떻게 이용할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가장 극과 극의 시점인데 역시 홍정 감독님께서는 그 둘이 아닌 제3의 해안을 주신 듯 싶습니다. 이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뭐 역동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면 훨씬 풍요로워질 거라는 말씀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의 대표 SF 소설가이신 백명훈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굉장히 신간을 기다리는 게 참 어렵거든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내주시면 되게 기쁜 마음으로 팬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글쓰기 기계들이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영어권에 좀 국한이 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들이 사실 이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즉 실용적 글쓰기를 하는 단계에서 이미 넘어가서 최근에는 이제 창의적 글쓰기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의 영역까지 사실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향후에 혹시 이 소설을 실제로 집필하시는 과정 중에 AI를 참여시키시거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한 5년이나 10년 뒤에 하시면은 답이 다르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저는 사용할 생각은 없다고 답을 드릴 것 같고요. 그건 사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 학교 숙제를 AI로 써내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데 그 소설 창작 수업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충분히 입증이 됐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AI로 소설을 쓸 수 없는 이유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아직 그 수준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준이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좀 걸리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AI가 가지고 온 이야기가 아주 창의적으로 보여서 제가 채택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똑같은 소스를 누군가가 똑같은 질문을 던져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사실 좀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쓴 게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는 게 또 오히려 좀 힘들고 그러니까 창작에서 기존의 작가들이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사실 어떤 소스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가 그걸 좀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도 필요한데 사실 그걸 다 사용하는 것보다 혼자 쓰는 게 아직은 더 편해서 지금은 아직 쓸 생각이 없긴 한데 아마도 그 자율주행 자동차도 실용화가 되는 시점이 되면 그냥 일반 도로의 자동차 한 대만 똑똑해진 게 아니라 그 도로망 자체가 이 자동차가 좀 더 잘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만 하거든요. 그것처럼 저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업계 시스템 자체가 아마 그런 AI를 도움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적응해 있겠죠. 사실 소설가들은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편이고 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디지털이어서 AI도 돈이 안 되지만 AI 하시는 분들도 자꾸 건드는 분야이기도 하고 작가들도 꽤 디지털화라든지 뭐 비대면으로 일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해오고 있어서 적응하게 되겠지만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그 다양한 분야별로 AI에 대한 또 인사이트들이 다르셔서 저희가 그걸 또 비교하면서 배울 수 있는 되게 좋은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약간 순서를 이렇게 왠지 약간 쉬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안창호 교수님으로 제가 질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이 봄을 접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 vs 인공지능, 뭔가 이런 이항대립적인 대결 구도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아까 이제 감독님이나 작가님이 제안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미래로 나간다는 생각으로 이런 이항대립보다는 어떤 인공지능 작곡가로서,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는 작곡가로서의 이 봄의 변별자질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 작곡가, 인공지능 작곡가 이 사이에 어떤 차별점을 얘기할 수 있는 변별자질이 있는 것인지, 사실 없다고 답변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 작곡가로서의 이 봄의 어떤 목표는 무엇인지, 뭐 이런 좀 원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사실 저는 PT 선생님께 너무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요, 이거 VS 아니에요, 그냥 협업하면 안 돼요,라고 항상 주장을 하는데 항상 끝에 돌아오는 말이 시청률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는 뭐 했었고요. 일단 저희가 쭉 한 10년 정도 이상 연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한 번쯤 생각을 보시고 싶은 좋은 질문이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AI 작곡가, 뭐 다른 분야도 비슷하겠지만 이제 제가 음악을 하기 때문에 AI 작곡가는 궁극적으로 인간 작곡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해오면서 뭐 나중에 일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다 죽고 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사실은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이 단순히 그냥 멜로디의 조합이 아닙니다. 스토리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일단 혹시라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음악을 한두 개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번 일단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듣고 어떠신가요? 이거 괜찮다라고 느끼신 분 있으세요? 그분들은 저희 회사 고객이십니다. 미리 감사드리고요. 지금 AI가 작곡을 했는데 이 곡의 제목은 2023-0924-100217 올해 9월 24일 날 1217번째로 작곡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토리를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요걸 제가 한번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곡과 한번 비교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어떠세요? 연인에 나올 것 같은, 그죠? 굉장히 짠한 이 곡의 제목은 연연불망이라고, 너무너무 그리워서 잊지 못합니다. 제 와이프를. 저희 아내가 있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스토리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음악은 단순히 선율의 조합이 아니고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직 AI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는 사실 7-80% 정도의 수준의 곡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사람이 하고 있지 않은 없는 시장을 타겟을 해서 그 부분을 사람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AI 작곡가는 앞으로도 연구가 되고 진화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AI의 그런 어떤 독창성이라든지 변별성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고유의 창의성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근데 그 음악은 사실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러한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AI가 극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음악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바로 저도 공감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홍지영 감독님께 제가 사실 이제 영화 제작 현장에서의 어떤 작가로서의 AI의 위치나 활용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영 감독님 사실 감독과 각색, 각본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근데 이제 관객이 한 사람으로서 감독님의 영화를 보다 보면 거시적인 이야기들도 물론 굉장히 좋지만 그런 디테일들, 그 시간, 그 장소에 거기에 있지 않았으면, 그 위치가 아니었으면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섬세함들이 사실은 심금을 울리는 경우가 매우 많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작가로서의 AI도 그러한 어떤 경험에 대한, 인간 경험에 대한 것들을 과연 창작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거시적으로는 이 영화 제작의 과정에서 AI가 가장 유효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나 과정이나 역할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는 사실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러니까 글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게 현장에서 영화를 만든다에 그 여러 스텝들이 모여서 만들고, 그리고 정말 산업 시장을 통해서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정말 돈이에요. 네. 그런데 다시 처음 우리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챗GPT한테 저의 소개를 부탁했잖아요. 만약 이 챗GPT가 저의 영화를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GPT였으면 좀 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저는 AI의 능력이 not yet,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블레이드 러너라는 얘기를, 그 영화 예를 들었고, 제가 그 다음에 허라는 작품을 예를 들었는데, 두 작품을 예를 든 이유가 있어요. 전 사실 블레이드 러너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흔히 레플리컨트라고는 인조 인간이 드디어 자유의지를, 인간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유의지, 즉 존재하려고 무수히 애쓴다라는 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즉 부여된 목적에만 부합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살고 싶어라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또 허라는 작품에서 제가 인상을 받았던 건 뭐냐면, 결국 남자 주인공이 너무나 친밀했던 그 AI에게 마음을 놓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녀가 나를 향해서만 있던 감정이 아니었네. 무려 동시에 8,149명과 소통했었네. 전혀 내가 상대로서 오리지널한 사람이 아니었네가 굉장히 상처를 사실은 준 거죠. 즉 실질적인 인간관계에서의 감정의 결을 아직 AI는 리피트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결국은 AI가 특히 영화 제작 과정에서는 라이터, 그러니까 작가로서 충분히 데이터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캐릭터, 드라마, 라인, 심지어 엔딩까지도. 그런데 좋아. AI와 저와의 관계는 경쟁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 좋다. 근데 나는 이게 있거든. 우리 두 개 조합해 보면 어때? 결국 감독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시너지를 계산하고 그걸 최종 결과물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작가이자 각색자이자 연출자인 감독에게는 사실 AI의 작가로서의 도움 땡큐예요.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정말 테크닉이, 우리는 지금 생성용 AI만 얘기하지만 지금은 CG 없이는, 컴퓨터 그래픽 없이는 영화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 즉 꼭 그 현장을 갔어야만 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미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그 공간을 가지 않아도 그 이미지가 결국 우리는 스크린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많이 달라질 거예요. 후반 결국 AI가 하는 일은 빅데이터로 시장 분석을 하는 거죠. 늘 옳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추적할 수 없는 어떤 빅데이터의 결과물들을 내오죠. 그러나 최종 결정자는 항상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좋아하는 언어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AI의 도움을 영화 과정에 있어서는 거의 전방위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사실 시작에는 약간 인공지능 포비아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필리아로 넘어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술이 기술과 이분되던 시대는 이제 사실 완전히 지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아예 프로덕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참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을 다루시는 배명원 작가님께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양식과 다르게 사실 이제 소설이라는 것은 근대적 인간이 나타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글이라는 형태, 언어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전달된다는 것이 특이점이자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다양한 툴들이 나올 때 보면 뭐 그림이라던가 디자인 뭐 이런 쪽이 먼저 나오게 되고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이제 뭔가 교양 글쓰기의 테크니컬 라이팅이나 자소서는 챗 GPT한테 부탁을 할 수 있지만 시나 소설을 지어봐라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의 마음을 울리면서 이게 인공지능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까지는 아직은 오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뭐 여담이긴데 저는 그래서 과연 AI 소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쓰는 소설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혼자서 해보기도 하는데요. 다른 장르보다도 향후 SF 장르에 국한해서 SF 작가로서의 AI 글쓰기 는 어떻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SF 작가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호들갑을 떨어서 AI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사실 로봇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온 게 카렐 차펙의 희곡이에요. 거기서 RUR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로봇들이 나오는데 한 100년 좀 됐는데 그때 벌써 이제 자아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뭐 그런 걸 벌써 다 했고 그 뒤에 나온 이야기들도 SF에서는 쭉 그 인공지능과 로봇이 그러니까 막 헷갈려서 계속 쓰는데 안드로이드라고 쓸 때도 있고 계속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 존재들이 다 할 수 있죠. 인간은 보지 못하는 우주의 근원까지도 다 보고 있고 예술 창작 다 하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쓰고 특히 아까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공지능이 쓰는 인공지능 이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다 할 수 있게 되면 인공지능이 만약에 정말로 소설을 잘 쓰게 되면 저희 학생들이 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될까라고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인공지능 할 수 없는 이렇게 무대 위에 나와서 관객을 만나면서 자기 바이오그래피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캐릭터를 가진 인간이고 그런 사람이 쓴 소설이 이런 거야라는 걸로 한동안 유예하면서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어느 날 인공지능이 자기 바이오그래피를 가진 소설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소설가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이야기예요. 저도 사실 꽤 써본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창작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인공지능이 내가 자아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나는 쓰고 있다. 라는 소설을 발표를 해버리면 굉장히 문제작이 될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인공지능은 당사자성을 가지게 되고 문학에서 당사자성이라는 게 생겨나면 다른 그 당사자성이 없는 사람은 한 발 양보하는 게 윤리예요. 예를 들면 소수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전에 이 사람을 대신해서 가시화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어야 되는 상황 같은 건데 굉장히 재밌는 상황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SF 작가들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정말 자아를 얻고 자기 소설을 쓰면 환영하기로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어요. 아마 그렇게 그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인공지능을 굉장히 미래 시점에 두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SF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전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존재의 이야기이고 그 외에도 뭐 미러월드나 혼합 현실, 메타버스 전부 사실은 다 SF 소설에서 최초로 등장했었던 인간의 상상력인 만큼 향후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여담처럼 단진 인공지능이 쓰는 인공지능에 대한 소설을 이렇게 진지하게
대안을 주셔서 계속 저도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시 저희 가장 가까이 계신 안창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건너뛸 했는데 후반부에 뉴스를 보여주셔서 그냥 저도 내친 김에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줬다 뺏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이봄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의 문제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작권이라는 게 본래는 창작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함인데, 창작 주체를 지키기 위함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이 창작 주체라함이 인간에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분명히 빨리 풀어야 할 시급한 난제이자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AI 시대 저작권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까 몇몇 사례들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저작권, 국내 저작권에 대한 어떤 그 한정적인 환경 안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I 창작의 저작권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좀 전에 이제 저희 이봄이 이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걸 중단했다는 뉴스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저작권 문제가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또 쉽다면 되게 쉽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작권에는 크게 권리와 재산, 그러니까 돈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작권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이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작권료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사실 받을 수 있는 주체는 현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오늘 네가 작곡한 곡으로 100원을 벌었으니 10만 원을 벌었으니 너 오늘 이번 너 메모리 좀 바꿔줄게, 좀 부족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이제 교통 정리가 되는 게 이러한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저작권에 관련해 가지고 권리와 그 재산권은 좀 분리를 하자. 그러니까 이 돈을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권리의 부분에 있어서 권리도 되게 복잡한데 그 중에 하나만 집중을 하자. 뭐냐면은 좀 전에 보니까 발표 자료에서도 이제 홍지영 교수님이셨나요? 감독님께서 보여드렸던 자료였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라는, 그러니까 이름표, 꼬리표를 붙여주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AI는 저작 권리를 갖든 갖지 않든 별로 돈케어입니다. 사실 본인은 기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제 개발자와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의 관점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돈까지 관련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AI는 수없이 많은 곡을 만들 거예요. 곡이 저희 지금 이봄 같은 경우가 한 50만 곡 이상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다 소비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곡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봄이 1번, 2번, 3번, 4번 만든 거라고 네임 태그를 붙여주자는 방향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결국에는 인간 저작자분들, 인간 작곡가분들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해주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가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냐면은 AI가 작곡한 곡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막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AI가 만들었대. 들어보니까 괜찮아. 근데 사람은 듣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거는 저작권이 없다고 그랬지, 가져다가 본인이 막 편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해요. 근데 소위 이게 이제 메가히트 곡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제는 두 명이 또는 이제 복수의 사람이 이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이봄이 뭐 10만 1번째 만든 곡이야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그 2차 저작에 해당을 해서 2차 저작에 해당하는 권리만 잘 행사하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행스럽게도 저작권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AI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가 했는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해서 창작권이 인정까지는 아니지만 부여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저작권이라는 게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허가와 금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창작의 규제보다는 활성화 쪽으로 사실 가야 순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예술의 영역, 뭐 다른 영역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예술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으니 되게 명쾌하게 나아갈 방향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아마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또 홍재원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홍재원 감독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 중에 특히 뒷부분에 결핍에 대한 부분에 매우 크게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이제 스토리텔링을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할 때 인간의 창작의 가장 시작점은 결핍이다. 이 어떤 결핍이 욕망을 만들고 이 욕망이 인간으로 하여금 갖지 못한 것, 갖고 싶은 것을 그리게 하는 그래서 이 금기와 위반을 넘어가는 것들이 이야기 가치가 높은 이야기를 만든다. 이렇게 저희가 늘 이론화해서 배우곤 했었는데 그걸 실제로 잘 정말 현장에서도 그러함을 설명해 주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 AI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결핍의 경험은 없는 거잖아요. 욕망도 그러면 생기지 않는 것인데 데이터는 또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들 기술 중심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데이터만 많으면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구조상 AI는 계속 데이터를 계속 준다면 결국은 인간보다 좋은 얘기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학적 관점의 이론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에 대해서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AI가 이렇게 조합을 통해서 사실 이미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런 이야기가 감독님의 입장에서 볼 때 창의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아침부터 들으신 분들은 정재승 감독님, 아니 자꾸 감독님이라고 정재승 박사님 얘기 그 중에 전 되게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거든요. 집들이 기억나세요? 네, 너무 재밌는 얘기였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데이터가 쌓이고 끊임없이 뇌과학 분야에서 이 인간만의 무엇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집들이를 하는 인간의 욕망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프라이빗한 공간을 왜 공개하고 싶어 하냐는 거죠. 즉 AI는 흔히 말하면 어떤 인간은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게 뭔가 희열을 느낄 때 도파민이 생성돼서 그 다음 단계로의 어떤 창작이 이루어지는데 이 집들이는 도대체 뭘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그 알파고 폴더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 데이터를 접하셨으면 정말 AI 멀리해야겠다라고 결론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들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틈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코비드 19 이후에 그리고 지난 11월 챗GPT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가장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창작의 영역부터 침범되기 오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위기감이 크죠. 꼭 창작에 종사하신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니 그건 인간의 영역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다가 안심하고 계셨다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AI든 누구든 이 시기를 겪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며 심지어 우리의 이 감정을 소비할 수 있는 스토리 혹은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거 없이는 인간이 도대체 생존권이라는 것만 보장되더라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는 없구나라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창작의 영역,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우연적 요소와 결핍의 요소와 그 합으로 이루어지는 시너지와 배명훈 작가님 같은 정말 오리지널한 그런 창작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늘 소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AI가 대단한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즉 인간에게 질문을 유도하는 아주 성가신 존재인 거죠. 그리고 AI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좀 더 나은 창작물을 내놔봐 라고 오히려 독려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경쟁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AI를 이해하는 영역이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평가라고 하는 건 좀
사실 아직 섣부르죠.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네, 약간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답변을 통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나보다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식의 매의 눈을 뜨고 사실 저희가 인간에게는 좀 너그러운 편인데 기계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며 평가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있는데 이것부터 본질적으로 좀 다시 생각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덕분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저에게 좀 멀리 계신 백명훈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까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인공지능에서 자꾸 이 지능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빠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사실 다시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인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백명훈 작가님께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은 책 중에 워낙 유명한 소설이죠. 백명훈 작가님의 안녕 인공 존재를 읽다 보니까 좀 답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소설의 표현을 105쪽을 인용을 해서 키워드를 해봤는데요. 즉 소설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현재 산업에서는 인공지능을 일종의 작가님의 표현대로 기능성 제품으로 지금 치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책 105페이지에 기술하셨던 이 존재성에 가까운 존재성 제품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이것이 소설적 비전이 될 수도 있겠고 워낙 미래 시나리오 집필도 하시고 실제 현실 세계 실제계에서도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집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실제적 비전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인공 존재로서의 인공지능은 어떤 존재인지 좀 원대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거대한 질문이긴 한데 그 SF 작가들은 항상 이런 거대한 질문을 붙들고 답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안녕 인공 존재라는 소설에서는 어떤 과학자가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는데 그냥 인공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품의 기능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게 목적인 그런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SF에서는 그 인간과 이런 인공적인 그 비인간 존재들, 인공지능 혹은 로봇 이런 것들의 관계 설정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반면에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있어서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숭배하는 이야기도 있고 같이 공존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20세기를 계속 거쳐오면서 이 로봇에 대한 일반인들의 공포 같은 게 있어요. 우리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때도 기자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갑자기 저한테 막 많이 하셨는데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지 않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SF 작가들은 공존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그러면서 하게 된 이야기가 인간과 AI의 영역을 분리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은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 위험한 일,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것들을 주로 할 것이다라고 일종의 사회계약처럼 약속을 해온 게 있고 그래서 로봇 이야기의 상당수가 그 돌봄 노동이나 가사 노동을 하는 로봇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소설적으로는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그렇게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역할이 좀 깨졌는데 왜냐하면 AI 기술이 갑자기 확 발전하면서 이 부분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로봇이 해야 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기면서 이 사회계약이 일단 깨졌는데 그 다음 사회계약은 맺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미래 기술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우리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의 어떤 재고 상태나 이런 걸 파악해서 뭐 레시피를 알려주는 그런 자동으로 알려주는 로봇 냉장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사실 이거 고전이에요. 미래를 설명할 때 수십 년간 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레퍼토리는 똑같고 기술만 조금 바꿔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로봇 몸 부분이 발전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냉장고는 계속 인간에게 뭔가를 시키고 인간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SF가 계속 인간에게 했던 약속하고 조금 반대죠. 우리 인간이 하기 싫은 일을 로봇이 대신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고 지금은 조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로봇 부분보다 AI가 먼저 발전하면서 자꾸 AI가 인간한테 뭘 지시를 하는 건데 그게 인간을 돕는다는 이름으로 발전하고 있는 느낌도 분명히 있어서 근데 그게 지금은 사실 어쩔 수 없죠. 과도기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로 와 있으니까 지금 이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한 어떤 사회 계약 그런 걸 한번 다시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스마트 홈 같은 경우가 실제로 아직은 단계적으로 저도 같이 일을 해보면 한 5명이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공기가 좋지 않다, 온도를 올려라, 뭐 불을 켜라 한꺼번에 해서 집을 나가고 싶어지는 스마트 홈이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과도기적인 ING 진행형의 상황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음악 영화 그리고 문학 등 그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가 분들 선생님들을 모시고 실제 과연 우리가 이 AI와 함께 더불어 어떻게 창의적인 세상으로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다면 더 많이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요. 아쉽게도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논의가 사실 저희가 정답을 다 공유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갈 문제들을 공유했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도 어떤 시작 단초의 어떤 의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FCC 토크의 연설과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전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2023 서울 미래 컨퍼런스. 오늘 준비된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AI의 변곡점이라고 평가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의료, 로봇, 창의와 예술, 마음과 실존, 정말 다양한 분야와 각도에서 여러 이슈들을 조망해 본 시간이었는데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값진 지식과 경험 공유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 그리고 열정적으로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미래 컨퍼런스는 내년에 더 알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수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십시오.